1장. 새벽 우편과 노란 손전등. 그날은 새벽 4시쯤이었다. 침대맡 라디오는 쉬이하는 숨 같은 잡음을 내고 있었고 방 한쪽에 기대둔 지팡이가 종종 위태로워 보였다. 군산의 겨울 새벽은 바닷물처럼 차갑다. 나는 두툼한 이불 속에서 어영부영 뒤척이다가 벽시계를 한번 보고 눈을 감았는데 그때였다.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낡은 객차의 브레이크처럼 날아들었다. 할머니, 한윤옥 할머니. 남자 목소리였다. 젊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나는 잠깐 옛날 새벽 첫차를 떠올렸다. 서울행 무궁화가 플랫폼에 들이닥칠 때 나는 늘 손전등을 흔들며 승객들을 안전선 밖으로 몰아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목에 카디건을 걸치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대문까지 갔다. 누구요? 정대호예요. 우체국. 지금 문 여시면 안 돼요. 뒤로 가셔야 해요. 가스 냄새 나요. 당장 뜨거운 물 보일러 끄고 창문 여세요.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순간적으로 코끝을 찌르는 알싸함을 느꼈다. 어젯밤 싱크대 밑에 가스배관 기사라는 사람이 다녀갔다. 전화로 예약도 했고 조카 도진이가 소개했다는 말에 나는 문을 열어줬다. 겨울이라 누수가 잦다더니 그가 떠난 뒤 신문지를 깔고 닦아낸 기억까지 선명했다. 대호야, 넌 어떡해? 나중에요 할머니. 지금은 뒤뜰로. 우체국 점퍼를 입은 청년이 담장 너머로 손전등을 비췄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새벽 집배원이라 불렀다. 실제로는 야간 분류조라는데 어쩌다 보니 어르신들 약 봉투나 편지를 새벽에 전해주곤 했다. 나는 그가 뱉는 단어들을 따라 움직였다. 보일러를 끄고 부엌 창문을 열고 담장 쪽으로 조심조심 갔다. 대호는 담장을 넘지 않고 나보다 먼저 골목 끝을 살폈다. 따라오세요. 큰 길로 나가서 경로당으로 가요.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겨울달이 먹빛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작은 한옥마당은 희끄무레했고 장독대의 서리빛이 마치 작은 눈알처럼 반짝였다. 나는 현관 쪽을 본능처럼 한번 돌아다봤다. 그때였다. 퍽 하고 무거운 것이 쓰러지는 소리가 내 안채 쪽에서 났다. 유리컵 부딪히는 소리가 두어 번 더. 누군가가 들어와 있었다. 대호야. 예, 알아요. 빨리. 그와 나는 작은 발소리를 길게 끌며 골목을 벗어났다. 마을 입구의 소금 창고 앞에서 대호가 휴대무전기를 꺼내 짧게 말했다. 망치의 삼촌. 지금 시작됐어요. 나는 망치가 누구인지 몰랐다. 대신 울컥 치받아 오르는 울음을 꾸역꾸역 삼켰다. 맞바람이 볼을 후려쳤고 등 뒤에 작은 집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를 내는 것만 같았다. 경로당 유리문은 불이 꺼져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동네 할머니들에겐 비밀이 아니었다. 대호는 숙달된 손놀림으로 문을 열고 나를 안으로 들였다. 탁자 위에는 어제 낮에 누군가 두고 간 호두과자 상자가 있었다. 할머니, 물 먼저 드세요. 나는 종이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손이 떨렸다. 대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집 가스 밸브 일부러 느슨하게 해놨어요. 조금만 더 뒀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었어요. 누가? 그는 나를 똑바로 보았다. 검은 눈동자가 희한하게도 부드러웠다. 한도진 씨요. 조카분. 종이컵이 바닥으로 또르르 굴러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도진이는 내 오빠의 외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엄살은 많았지만 마음이 약해서 남의 눈치 보며 큰 애였다. 서류상 우리 집과 상가 지분 일부에 그 아이 이름이 살짝 엮여 있었다. 오빠가 떠난 뒤 내가 돌봐왔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봐준 것도 나다. 증거 있어? 네. 그리고 지금 집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쪽 사무실 사람들이에요. 재개발 추진위원회 쪽. 폭발 사고로 만들려 했어요. 그는 손전등을 꺼내 다시 켰다. 작은 원추형 빛이 경로당 벽을 타고 올라갔다. 대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또박또박 말을 이었다. 할머니 오늘만 넘기면 됩니다. 저 혼자 아니에요. 곧 오실 거예요. 누가?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다. 담요를 두른 건장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군인 머리를 반쯤 길렀고 코트깃을 올린 채였다. 박만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형사하던 사람입니다. 윤옥 여사님 놀라셨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했다. 만식은 60대 중반으로 보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손에는 낡은 캠코더와 작은 검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상자는 뭔가요? 휴대송신기예요. 그리고 이건 녹음기. 혹시 몰라서 대호가 어젯밤 여사님 댁 앞에 가볍게 달아놨습니다. 복도 CCTV는 이미 확보했고요. 나는 기가 막혀 웃음 같은 한숨을 내쉬었다. 매운 기운이 코끝을 쑤셨다.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걸 준비했을까? 내가 놀라운 척 하자 만식이 덧붙였다. 여사님 사정을 들었습니다. 상가 매각 강요 허위 수리 전화로 협박. 조카라는 사람은 빚이 많습니다. 이번에 밀어붙이면 여사님 재산과 권리증서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음속 어디선가 오래전 열차의 금소금이 달그락거렸다. 과거와 현재가 이웃방처럼 붙어 있었다. 만식은 말했다. 오늘 밤 현행범으로 끝을 내죠. 다만 위험합니다. 여사님께서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해요. 먹었습니다. 나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한 줄 몰랐다. 손등에 혈관이 툭 튀어나와 있었다. 지갑 속에 남편 사진이 떠올랐다. 객차에서 보온병 커피를 나누어 마시던 내 청춘의 반쪽.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한숨을 쉬며 말했겠지. 윤호가 가만히만 있지 말고 증거를 모으자고. 그럼 시작하지. 만식이 손목시계를 한번 보고 무전 버튼을 눌렀다. 2장. 바닷바람과 시장 소문. 다음날 아침 시장은 여느 때처럼 부산스러웠다. 꽁치 박스가 줄지어 놓이고 갓 튀긴 꽈배기가 설탕가루를 뿜었다. 사람들 말은 늘 그렇듯 소문으로 시작해 소문으로 끝났다. 한윤옥 할망 어젯밤에 큰일 날 뻔했다더라. 그러게 가스가 새어 나왔다 카더라.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걷다가 일부러 멈춰 섰다. 어제 경로당에서 합의를 본 계획에 따라 오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듯 행동해야 했다. 동시에 약간의 이상함을 주위에 흘릴 필요도 있었다. 만식은 말했었다. 소문은 제일 빠른 신문이라고. 정미 아짐에 어제 전화 고마웠어. 경로당에서 자고 일어나니 집이 좀 어수선하더라고. 그러면 어떡해? 신고는 했나? 어휴 뭘 신고까지. 내가 헛갈렸나 싶기도 하고. 가게 아지매들은 눈짓을 주고받았다. 누군가는 요새 재개발한다고 사람들 강제로 내보낸다는 얘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 전세 다 올려놓는다는 푸념을 보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오징어 2마리, 파 한 단, 그리고 방앗간에서 참기름을 한 병 샀다. 살림이란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양식 같은 것이다. 일상은 때로 가장 단단한 방패다. 점심 무렵 도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화면에 뜬 도진이라는 2글자가 겨울 햇빛처럼 차갑게 보였다. 고모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냐. 별거 아니다. 그래도 가스는 위험하니까. 내가 저녁에 들를게요. 가서 확인해 드릴겨. 그래.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손바닥이 젖어 있었다. 만식은 분명히 말했다. 오늘 저녁 그들이 움직일 겁니다. 확인이라는 말로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를 놓고 갈 겁니다. 약이나 음료 혹은 방 안의 장치. 그 순간이 승부입니다. 오후 내내 나는 마루와 부엌을 오가며 자잘한 것을 정돈했다. 일부러 서랍을 조금 열어두고 어젯밤 누군가가 뒤진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문틀 위에는 대호가 달아둔 작은 카메라가 나달처럼 매달려 있었다.
내 가슴 한가운데에서 알 수 없는 종소리가 똑똑 울렸다. 해질 무렵 바다가 붉었다. 붉은 게 소름 돋을 만큼 예뻤다. 나는 화장실 거울을 보았다. 깊어진 팔자주름 눈꼬리에 새긴 자잘한 검. 그래도 눈빛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다. 남편이 군모를 쓰고 사진관 앞에 서 있던 때의 그 눈빛을 나는 아직도 어렴풋이 가져 있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2번 또 2번. 고모 나야. 도진이. 나는 방문을 반쯤 열었다. 도진은 검은 패딩을 입고 있었고 뒤에는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말끔한 코트, 표정 없는 얼굴. 이 사람은 미팅 같이 하는 팀장님이에요. 재개발 문제 좀 조언해 주신대요. 나는 그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눈빛은 웃지 않았다. 어서 들어오렴. 그들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팀장이라는 남자는 집안을 천천히 훑었다. 부엌, 거실, 안채문. 그는 코트를 벗지 않았다. 가스 냄새는 안 나네요. 다행입니다. 윤옥 어르신 혹시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은 없으셨어요? 없었어요. 이럴 땐 따뜻한 차나 홍삼 음료가 좋습니다. 아드아니 조카분이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는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라벨은 한글로 멀끔했고 뚜껑의 은박실이 깨끗했다. 도진이 내 눈을 피했다. 고모 건강 챙기셔야죠. 나는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늙었다. 그 순간이 오고 있었다. 나는 손등으로 옅은 땀을 닦았다. 숨이 구두코처럼 마르고 멀리서 파도 부서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주방 상부장 안쪽 소금통 옆에 비상 스프레이가 있었다. 내 앞치마 주머니엔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현관 밖 골목 어딘가에는 만식과 대호가 있었다. 그럼 드시죠. 팀장이 병을 내 쪽으로 밀었다. 나는 병을 들었다. 손 떨림을 너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약한 척하는 것도 가끔은 방패다. 잠깐만. 화장실부터. 나는 그들을 스치며 복도를 지나갔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있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한 번에 내쉬었다. 내 복부가 땅처럼 단단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혼자 지하철 갈아타고 서울역까지 갔던 그날처럼. 나는 앞치마 속 녹음기의 작은 버튼을 눌렀다. 찰칵. 3장. 경로당 작전회의. 전날 밤 경로당 회의는 따뜻한 보리차 냄새 속에서 진행됐다. 만식은 연필로 A4 용지에 동그라미와 화살표를 그려가며 설명했다. 대호는 휴대전화 지도를 TV에 띄워 보였다. 요점은 3가지입니다. 만식이 말했다. 첫째 현행성, 둘째 자백, 셋째 안전. 그는 현행성 옆에 물증이라고 덧댔다. 최고는 동물. 다만 장난을 쳐도 실제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꿔치기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이번 상대는 장치 설치 쪽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일러 타이머, 가스 누출 혹은 문틀 고정 장치. 그럴 경우엔 설치 장면 자체가 물증이 됩니다. 대호가 말바통을 받았다. 2번째 자백.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스런 말로 끌어내죠. 사고라는 단어, 정리라는 단어, 권리증서 같은. 녹음기 2대를 씁니다. 하나는 윤옥 할머니, 하나는 문틈에. 만식이 안전이라는 글씨를 한 번 더 동그라미로 감쌌다. 3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해서 할머니 손에는 스프레이를. 그리고 골목에는 우리 사람이 2명 더. 경찰은 사전에 위험 예방 신고로 연결하되 결정적 순간까지 대기는 시킵니다. 증거가 있어야 도주 변명을 못해요. 그는 아랫입술을 오므렸다가 폈다. 은퇴 경찰의 습관 같은 표정이었다. 질문. 내가 손을 들었다. 도진이는? 도진이요? 내 조카. 얘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끼어 있는가? 대호가 한 번 숨을 삼켰다. 빚이 많습니다.
한 달 전 대부업 대출. 담보로 고모댁 권리증서 확보 예정이라고 메모한 사진 확보했어요. 제보로. 나는 눈을 감았다 뜨며 그 아이의 코 올리개 시절을 떠올렸다. 초코 우유를 좋아하고 새 신발을 신으면 발 뒤꿈치를 쓸어내리던 아이. 내 배가 안에서 둥글게 말렸다. 만식이 나를 보았다. 말은 간단했다. 여사님, 이건 마음의 문제입니다. 가족이지만 범죄면 범죄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대신 질문을 바꾸었다. 내가 흔들리면요? 그때를 대비해 한마디만 미리 정해 두시죠. 뭐요? 정말로 선택하겠니? 만식은 적었다. 그 문장이 내 혀끝에 남는 기분이 들었다. 그 밤 밖에서는 바람이 경로당 유리문을 톡톡 건드렸다. 나와 대호, 만식, 그리고 동네 순찰대 아저씨 2명. 우리 5은 늙은 집 한 채를 지키기 위해, 낡은 동네 구조를 지키기 위해 너무도 단순하고도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사장. 골목의 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팀장이라는 남자가 아직 코트를 입은 채 부엌에 서 있었다. 도지는 창문을 닫고 열며 괜히 소리를 냈다. 고모, 여기 드세요. 많이 놀라셨잖아요. 그래. 나는 식탁에 앉았다. 팀장은 잔을 찾는 척 서랍을 뒤적였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낡은 나무 서랍이 웅웅대는 소리가 작은 소리를 크게 만들었다. 그는 앉지 않았다. 서서 내 앞에 병을 놓고 뚜껑을 비틀었다. 은박실이 찢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향이 좋네요. 그는 병을 코끝에 대고 하고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미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작은 미소가 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나는 병을 받는 척하다가 물었다. 도진아, 내 고모. 정말로 선택하겠니? 그 아이의 눈동자가 한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팀장의 시선이 곧 그 흔들림을 눌렀다. 도진은 어색하게 웃었다. 고모, 전 우리 다 잘 살자는 거예요. 고모도 편하게 지내셔야죠. 요새는 요양원도 좋고.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발끝에 부딪혔다. 나는 병을 탁 내려놨다. 팀장이 말했다. 어르신, 이런저런 절차는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복잡하시면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일단 드시고 쉬세요. 도장? 예. 그는 내 표정을 살피며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얇은 파일. 나는 순간 주방 상부장이 카메라 각도를 떠올렸다. 지금 이 장면이 모두 담기고 있을 것이다. 나는 재빨리 앞치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녹음기가 빨간 점을 깜박이고 있었다. 바깥 골목에는 바람 소리가 났다. 멀지 않은 곳, 순찰대 아저씨의 기침 소리를 나는 안다. 오래된 담배 기침. 그리고 조금 더 먼 곳에서 낮게 까르까르 까마귀가 울었다. 대호가 무전으로 한번 클릭 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그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 그럼. 팀장의 팔이 움직였다. 병이 내 앞으로 밀려왔다. 도진이 병을 잡았다. 손끝이 덜덜 떨렸다. 나도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이 눈물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갑자기 발소리가 선명해졌다. 2 사람의 무게. 나는 순간 스프레이를 잡으려다 멈췄다. 계획에 없던 리듬이었다. 만식은 아직 신호를 주지 않았다. 발소리는 현관을 지나 뒷마당 쪽으로 이동했다. 몇 초 후 창문 바깥 그림자가 얇게 스쳤다. 그들의 백업이었다. 팀장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둘러요. 나는 병을 들어 코끝에 대었다. 약한 홍삼향. 그러나 싸늘한 금속 냄새 같은 게 아주 미세하게 스쳤다. 입술이 닿기 직전 쿵 부엌 창문이 바람에 밀린 척 소리를 냈다. 동시에 내 귀 속으로 은밀한 남자 목소리가 들어왔다. 지금. 만식이었다. 나는 병을 내려놓으며 빠르게 물었다. 도진아, 내가 가져왔니?
도진이 잠깐 머뭇거렸다. 팀장이 양옆을 스캔했다. 나는 그들의 숨을 따라 숨을 쉬었다. 기다림은 늘 내 특기였다. 객차 안에서 다음 역까지 철사처럼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 결국 먼저 참지 못한 것은 도진이었다. 고모가 끝까지 협조 안 하면 할 수 없죠.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팀장은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동시에 들이닥쳤다. 만식과 순찰대 아저씨였다. 움직이지 마. 팀장이 재빨랐다. 라이터가 그의 손에서 번뜩였다. 부엌 쪽 가스 밸브 근처로 시선이 꽂혔다. 다들 가만히. 여기 가스 조금만 틀면 큰일 납니다. 만식이 두 손을 내렸다. 그의 눈빛이 내 눈을 잠깐 스쳤다. 천천히. 나는 떨림을 삼켰다. 팀장이 다시 웃었다. 얘기만 하고 갑니다. 어르신께서 도장만 찍으시면. 그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마당 쪽에서 삑 경고음이 길게 울렸다. 대호가 우회 채널을 열어놓은 듯했다. 팀장의 눈이 소리나는 방향으로 한순간 흔들렸다. 그 틈에 만식이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낚아챘다. 녹음 끝. 경찰 호출. 팀장이 라이터를 높이 들며 윽박질렀다. 다들 꼼짝 마. 나는 그때서야 이해를 못한 척 눈을 보태어 물었다. 도진아, 너 정말로 선택하겠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도시의 울음이었다. 오장. 낡은 기차의 브레이크 소리. 사이렌이 가까워질수록 팀장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여전히 라이터를 손에 쥔 채로 부엌 쪽 가스 밸브에 눈을 주고 있었다.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가스 틀지 마. 우리 같이 죽자고? 팀장이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도진에게 눈짓했다. 도진은 허둥대며 내 앞에서 병을 밀쳐냈다. 홍삼이 바닥에 조금 흘렀다. 진득한 갈색 얼룩이 오래된 장판의 나뭇결 사이로 번졌다. 그 모습이 이상하리만큼 생생하게 보였다. 경찰 오면 끝이야. 만식이 낮게 말했다. 지금 멈추면 아직 늦지 않아. 도진이 삐끗 웃었다. 늦었어요, 아저씨. 팀장은 마지막 카드라도 꺼내듯 가방에서 작은 주사기를 꺼냈다. 뚜껑이 어수선하게 떨어져 나왔다. 어르신 조용히 하시죠. 나는 그때 결심했다. 현관 쪽으로 한 발 내디디며 허리를 살짝 틀었다. 젊을 때 배운 몸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었다. 플랫폼에서 휠체어를 밀어 올리던 자세. 나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스프레이를 꺼내 팀장 얼굴을 향해 분사했다. 지금이야. 만식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졌다. 순찰대 아저씨가 팀장의 손목을 치자 라이터가 바닥에 탕 소리를 내며 튀어 올랐다가 떨어졌다. 도진이 놀라 몸을 숙였고 만식이 그의 한쪽 팔을 비틀었다. 주사기가 등받이 의자 아래로 굴러 들어가 딱딱한 소리를 냈다. 문 앞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방망이와 방패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 움직이지 마. 손 들어. 그 순간 내 귀에 오래된 기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금속과 금속이 슬프게 비벼지며 멈춰서는 소리. 수많은 정차, 수많은 출발. 나는 오래 참아온 숨을 내쉬었다. 김도진서. 경찰이 이름을 부르려다 멈칫했다. 만식이 대신 말했다. 한도진. 혐의 공동폭행 미수 및 협박 사문서 위조 예비. 그리고 그는 팀장을 바라봤다. 강요 살인 미수. 현장 증거 확보. 녹취 완료. 경찰관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마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다가 발을 멈췄다. 도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내 눈을 보았다. 그 눈엔 눈물과 아주 얕은 후회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고모.
나는 그 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도진아, 사람은 마지막에 뭘 붙드는지로 사는 거야. 너는 뭘 붙들었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컥 작은 소리. 내 안에서도 아주 비슷한 소리가 났다. 문 하나가 닫히고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 밖으로 나오니 바닷바람이 매서웠다. 구급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이웃들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누군가는 십자성호를 그었고 누군가는 내 등을 토닥였다. 누군가는 속삭였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웃음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래도 웃었다. 조금 삐걱거렸지만 그날 저녁 구청 민원실에서 경찰들은 내 진술을 차분히 받아 적었다. 만식은 옆에서 몇 번 말을 덧붙였고 대호는 종이컵 커피를 2잔이나 더 가져다 줬다. 돌아오는 길 대호가 물었다. 할머니 무서우셨어요? 무서웠지. 근데 더 무서운 건 가만히 있는 거더라. 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새벽보다 낯빛이 더 잘 어울렸다. 나는 갑자기 오래전에 죽은 남편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여보, 오늘 기차 한 대 잘 세웠어. 6장. 봄을 정차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골목의 사람들은 옛날 얘기처럼 그날 일을 입에 올렸다. 가스가 어쩌고 홍삼이 어쩌고 경찰이 어쩌고. 바람은 여전히 차지만 바닷가 억새가 조금씩 허리를 세웠다. 나는 시장을 돌아 경로당 수도가에서 물을 씻어 대호에게 건넸다. 고마웠다.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아니었음 나는 아마 그날 겨울바람 냄새만 맡고 있었을 거다. 대호는 빙긋 웃었다. 저만 한 게 아니에요. 망치 아니 박만식 선생님 덕이죠. 만식이 경로당 안에서 바둑알을 놓으며 말했다. 다들 역할이 있었지. 나는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 은퇴했으면 좀 쉬지. 그만해도 되잖아. 이런 일은 누가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게다가 여사님보다 덜합니다. 여사님은 현역이죠. 내가? 그럼요. 동네 지킴이. 바닷속 캐듯 나쁜 소문 잡아 뽑는 사람. 나는 웃어버렸다. 그러고 보니 내 손등에는 아직 스프레이를 움켜쥐던 지문 자국이 10개 남아 있었다. 그 자국은 금세 사라지겠지만 손이 기억하는 법이다. 사람 마음도 신기하게 기억한다. 도진은 구속되었다. 변호사는 우발이라 했고 선처를 구했다. 나는 경찰 조사에서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오. 내 조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선택했소. 판사가 뭐라 판결하든 그 문장은 내 속에서 오래 머물 것이다. 팀장은 본명이 다른 이름으로 드러났다. 재개발 조직의 실행팀. 비슷한 사건이 다른 도시에서도 있었던 게 확인되었다고 했다. 뉴스는 몇 번 떠들썩했고 곧 잠잠해졌다. 세상은 늘 다른 일로 바쁘다. 그래도 누군가 어딘가에서 멈춰 세웠던 브레이크 소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귀에 남아있을 것이다. 윤옥 여사님. 만식이 바둑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글쎄. 집 지키지. 시장도 돌고. 그리고. 나는 말끝을 길게 늘였다. 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전기나 하나 사야겠다. 둘 다 웃었다. 나는 진지했다. 뉴스 듣다가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들리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긴 긴데 준비는 우리가 먼저. 만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 대호는 엄지를 들어 보였다. 제가 새벽 순찰맨 만들게요. 그날 오후 나는 남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가 입은 군복은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해졌지만 웃음은 여전히 어릴 때 같았다. 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이제 조금 알겠어. 사람은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늙은 건 약함이 아니라 느림이라는 걸. 느리면 더 잘 본다는 걸. 바깥에서 골목 아이들이 축구공을 찼다. 공이 부딪히는 소리가 담벼락을 탁탁 두드렸다. 나는 잠깐 문을 열고 아이들에게 사과 2알을 던져 주었다. 아이들은 두 손으로 공처럼 받았다. 작은 웃음이 골목 위로 포말처럼 흩어졌다. 저녁 무렵 전화가 왔다. 구청 복지과였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가정 방문 상담, 자원봉사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나는 잠깐 숨을 골랐다. 그리고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밀었다. 바닷 냄새가 엷었다. 라디오는 오늘도 C- 하는 숨 같은 잡음을 냈다. 나는 볼륨을 조금 올렸다. 그 잡음이 이상하게도 귓속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 같았다. 대호에게 문자가 왔다. 할머니 내일 아침 우체국 앞에서 봬요. 무전기도 같이 보죠. 호출명은 뭐로 할까요? 나는 검지로 천천히 글자를 눌렀다. 정차요. 잠시 후 답이 왔다. 좋네요. 그럼 저는 기관사 할게요.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오래된 습관대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가스 밸브를 확인하고 보일러 조절기를 한 번 더 보았다. 창문은 조금 열어두었다. 집은 오늘 잘 숨 쉬었다. 불을 끄고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어제와 그제의 이미지들이 한 장씩 넘어갔다. 병의 은박실, 라이터의 번쩍임, 스프레이의 흰 안개, 그리고 사이렌. 나는 그 모든 장면이 멀어지는 것을 길게 지켜보았다. 기차가 다음 역으로 가듯 천천히. 여보, 봄이 오네. 나직하게 말하자 어디선가 정말로 봄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과 골목과 바다가 동시에 아주 조금씩 밝아졌다. 정차역 봄을 정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린다. 다음 승객을 위해. 그리고 다시 천천히 출발한다.